예, 88페이지 4.2 수분의 이동 거기 하겠습니다.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몇 가지 경로를 거쳐서 물관으로 이동됩니다. 부산에서 서울 갈 때 고속도로 타도 되고 기차 타도 되고 비행기 타도 되고, 자, 이동된 수분은 줄기의 물관을 통해서 위로 올라갑니다. 아울러 일부의 수분은 세포에서 세포 또는 조직과 기관 사이에서 옆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때로는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 부족한 부분으로 간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아래 위든 어디가 됐든. 421 뿌리에서 수분의 흡수 이동. 자, 뿌리에서는 어떻게 이동하고 그 다음에 줄기에서는 또 어떻게 이동하느냐, 이 두 가지를 공부하는데요. 먼저 뿌리에서 흡수 이동 보겠습니다. 수분이 뿌리의 근모 혹은 표피에서 흡수되어 중심에 있는 물관까지 이동합니다. 이동하는데 크게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아포플라스트, 다른 말로 우리말로 하면 전세포벽, 그 다음에 심플라스트, 전원형질의 두 가지 경로가 있다. 말이 참 어렵죠. 아포플라스트는 이 두 가지 용어는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어요. 42페이지쯤에서 잠깐 얘기했는데, 아포라는 거는, 블랙별. 예, 아폴은 뭐에 떨어져서라는 뜻입니다. 떨어져서, 이격되어서 뭐 이런 뜻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함께라는 뜻이 있어요. 함께 뜻이 있는데 이건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전세포벽, 우리말로 하면은 세포벽이라는 거는 세포벽과 세포벽 사이에 공간이 있어요. 그죠? 그 네. 공간을 통과해서 간다 이 뜻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는 최종적으로 세포 속을 통과해서, 그러니까 원형질을 통과해서 간다는 게 바로 아포플라스트고요. 심플라스트는 세포와 세포 이런 식으로 세포를 통과해서 가는 방법이에요. 그게 바로 전원형질인데, 원형질이 세포 내부를 원형질이라 그러죠. 원래부터 있었던 형질들. 이 세포를 쭉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쭉 통과해 가는 방식. 이게 바로 전원형질 심플러스트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 설명을 듣고 그다음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로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국도를 타고 중간에 안 막히면 고속도로 타는 방법이 있고, 어떤 경우에는 처음부터 고속도로 타가 안 되겠네 하고 다시 국도로 빠졌다가 다시 또 고속도로 타는 방법도 있다는 얘기예요. 아포플라스트 공간의 물과 심플라스트와 액포의 물은 일정한 평형을 이루며 세포막과 액포막을 통하여 끊임없이 교환됩니다. 따라서 물이 피층을 통과할 때에는 두 가지 경로를 다 함께 이용한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국도 쪽으로 좀 빠져서 가고, 국도가 너무 막히면 고속도로도 같이 해서, 그래서 골고루 이렇게 물이 흘러간다 이 얘기입니다. 피층 조직은 세포 배열이 느슨하여 심플라스트보다는 아포플라스트 경로를 더 많이 택하는 것으로 보인다. 아포가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느슨하다는 얘기입니다. 느슨한 공간으로 흘러가는 거. 그리고 아포플라스트 경로는 불연속적인 것이 특징이다. 얘들은 그 중간중간 공간이 있으면은 그쪽으로 빠져서 가고, 공간이 또 막혀버렸어요. 그럼 다시 또 심플러스 쪽으로 다시 들어가서 가는 거예요. 국도가 좀 괜찮다. 그럼 국도 쪽으로 빠졌다가 국도가 이제 여기서 끝나버리고 도로가 없네? 그러면 다시 또 고속도로로 타고 가는 겁니다. 즉 뿌리의 내피에 형성되어 있는 가스파리대에 의하여 연결 상태가 끊어진다. 가스파리대는 독일 식물학자의 이름입니다. 가스파리. 내피 조직의 세포벽에 지방산과 알코올의 복잡한 혼합물인 수베린이 부분적으로 퇴적 비후되어 형성된 환상의 띠다. 이 카스파리데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까 우리 앞에 시간에 공부할 때
세포벽이 세포가 있고 옆에 이제 토양하고 물 경쟁을 할 때 그 대기에서 그 수분 확산 작용, 증산 작용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쩔 수 없이 ATP를 이용해서 무기 물질을 이동시켜 가지고 여기를 삼투 포텐셜이 낮아지게 한 다음에 물을 끌어들인다. 그래서 여기에는 ATP가 사용된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죠? 근데 이때 무기물이 들어왔을 때 이 무기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 안 돼요. 그래서 그걸 못하게 탁 이렇게 테두리를 벽돌로 쌓아가지고 막아놨어요. 그 막아놓은 장치를 바로 가스파리대라고 합니다. 가스파리대. 무기 물질도 막아줄 뿐만 아니라 물도 야 그쪽으로 가지 마 하고 이렇게 도랑을 만들듯이 고를 파듯이 이렇게 뚝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막아놓은 거 그걸 가스파리대라고 말합니다. 가스파리대. 가스파리라는 독일 사람이 발견을 했기 때문에 이름을 붙였다고 했습니다. 그 물질은 수베린이라고 돼 있어요. 수베린. 우리말로 하면 목전소예요. 목전소. 지방산과 알코올. 이 두 가지 물질로 복합 물질로 되어 있다. 어떤 우리 그 물질 얘기할 때 아무개 산하고 산자가 붙으면 이거는 산성을 띈다 생각하시면 돼요. 산성을 띠는 물질이다 생각하면 돼요. 표피에서 흡수된 수분은 피층 조직의 세포벽과 세포 간극을 따라 이동하다가 내피의 카스파리데라는 장벽을 만나면은 다시 우회를 해서 세포막과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물관으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심플라스트입니다. 지금까지는 아포플라스트에 대한 얘기를 했고, 심플라스트는 원형질 연락사를 통하여 세포에서 세포로 이동하는 경로이다. 간단하죠? 세포와 세포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으면은 그 사이에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쭉 물이 이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근모에서라고 됐죠. 근모에서 흡수된 물은 주로 심플라스트 경로를 통해서 이동합니다. 아까 카스파리데 아포플라스트는 주로 표피 조직, 왜 그가 엉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엉성한 부분에서 그 흡수되었던 물은 엉성한 쪽으로 계속 이동하다가 심플라스트 경로로 다시 찾아 들어온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심플라스트는 아예 처음부터 근모가 하나의 세포죠. 근모 세포에서 살아있는 활발한 세포죠. 이 세포 원형질막은 멀랑멀랑하고 물이 잘 통과하기 쉽죠. 그렇기 때문에 근모에서 흡수된 거는 계속 심플라스트, 그러니까 세포와 세포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이동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두 가지 경로 외에 막 횡단 경로를 별도로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이거는 이제 뭐랄까 확고하게 자리 잡은 이론은 아직은 아니지만은 가능한 이론이다 이거죠. 수분이 세포의 한 면에서 들어가 다른 면으로 나오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이어지는 일련의 이동 경로이다. 앞서 두 경로의 물이 교환되는 경로와 액포막을 가로지르는 수송이 경로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러니까 앞에 아포플라스트와 심플라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두 가지 경로, 이 두 가지를 다 포함하는 얘기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89쪽의 그림을 보고 우리 확실히 한 번 더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위에 그림에 보면은 빨간 선이 있고 파란 선이 있어요. 그 세포가 양쪽으로 있습니다. 양쪽으로 있는데 세포벽끼리는 서로 통해져 있죠. 그러니까 세포벽 사이사이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세포벽 사이사이로 빨간 선이 지나갑니다. 그걸 아포플라스트라고 한다 그죠. 이거는 연속이 안 돼 있고 불연속 쪽이라 그랬죠. 왜? 가스파리드에 중간에 가다가 보면 가스파리드에 막힌 부분이 더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연속적이라서 막혀버리면은 다시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서 간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심플라스트 경로는 보면은 세포질이라고 돼 있죠. 세포질 모양이 좀 이렇게 길쭉하게 노란 부분이 길쭉하게 생겨서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러나 중간에 이제 하얀 부분에 액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액포가 많이 커져 있는 거예요. 그 세포질을 통해서 계속 이동해서 원형질 연락사를 또 통해서 옆집으로 가고 또 쭉 세포질 내로
쭉 흘러가다가 또 그 원형질 연락사를 통해 또 옆집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을 심플러스트 경로라고 한다. 밑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옆으로 펼쳐놨습니다. 먼저 심플러스트 경로를 보시면은 근모가 있죠. 그 근모를 그 세포막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갑니다. 확산작용에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근모세포에서 그 안쪽 세포로 계속 원형질 연락사 그 구멍을 통해서 계속 이동을 합니다. 뭐 이쪽 길로만 이동하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세포들로 쫙 이렇게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쫙 스며들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흘러가서 결국 마지막에 안쪽에 물관부로 들어가는 거고, 아포플라스트는 세포벽 사이로 지나갑니다. 세포벽을 통해서 따라서 이렇게 흘러가다가 안쪽에 내피 피층을 지나서 내피 부분에 가면은 빨간색으로 카스파리데가 있어요. 이 카스파리데에서 막혀있면은 안 되겠다. 세포 안쪽으로 들어가자 해가지고 세포 안쪽으로 흘러서 물관부까지 흘러가는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아포플라스트와 심플라스트 크게 두 가지가 있다.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422 줄기에서 수분의 상승 이동. 이제까지는 뿌리에서 봤고요. 이제는 줄기에서 보자는 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뭐랄까 시험에 잘 많이 나왔던 부분이죠. 가스파리데도 물론 나오고 했지만은 이건 아주 상식이죠. 그 식물을 공부하는 사람에게서는 아주 상식적인 내용이죠. 뿌리에서 흡수된 물은 물관으로 이동하고 이게 이제 방금 봤던 내용이고 그 다음에 물관으로 들어온 물은 위로 상승 이동합니다. 줄기를 통해서. 수분의 상승 기구를 설명하는 가설로 몇 가지가 있는데 보면은 침륜설이 있고 침륜이라는 건 착 스며든다는 얘기죠. 가라앉는다, 스며든다. 그 다음에 기압설, 그 다음에 모세관설, 근압설 이런 것들이 있지만 가장 지지를 크게 받고 있는 거는 그 증산 응집역설입니다. 이게 1914년에 아일랜드의 헨리 딕슨 이 사람이 제창한 방법이죠. 1914년이면 우리나라는 그때 뭐 하고 있었어요? 1910년이 한일 합방 때니까 참 우리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죠. 우리나라 분발을 많이 해야 되겠죠, 그죠? 자, 증산이란 말하고 그다음에 응집이란 말 두 가지가 합쳐져 있어요. 응집은 우리 앞에서 물 할 때 기억나시죠, 그죠? 물은 수소 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 분자끼리 막 서로가 끌어당기죠. 수소의 산소의 마이너스 부분과 수소의 플러스 부분끼리 막 끌어당깁니다. 그 끌어당기는 힘이 안쪽으로 이게 아니고 이게 바깥이라면은 안쪽으로 자꾸 끌어당긴다는 얘기죠. 안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해지죠. 그러다 보니까 동그랗게 바깥쪽이 말리게 되죠. 그래서 물방울을 형성하게 되고 바깥쪽에는 마치 피부처럼 매끈하게 이렇게 되죠. 왜? 물 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이 바깥의 공기 부분으로 가는 끌어당기는 힘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에 공기와는 결합을 잘 안 하지만 같은 물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물방울이 형성이 된다. 이렇게 이게 바로 응집한다 그랬죠. 응집. 정산과 응집 이 두 가지 요소로 인해서 물이 줄기에서 물이 위로 끌려 올라간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수분의 수동적 흡수에서 설명한 것처럼 정산작용으로 여육세포가 수분을 잃으면 수분 포텐셜이 저하되고 수분은 연맥의 통도 조직에서 여육세포 안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면 잎이 마르면은 줄기에서 물을 땡겨오고 줄기가 또 마르면은 뿌리에서 물을 땡겨오고 이런 식으로 물과는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의해서 수분 이동의 구동력이 생긴다. 한편으로 물관 내의 물은 강한 응집력에 의해 서로 부착되어 물기둥을 형성한다. 물이 계속 이렇게 단단하게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윗부분에서 윗부분에서 물이 모자라면은 물이 계속 연결되어 있으니까, 결합되어 있으니까 위에서 부족하면 밑에서부터 쭉 딸려 올라간다는 얘기죠. 중간에 뚝 끊어지지 않고 중간에 뚝 끊어지게 하려면은 공기 같은 거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보일러 배관 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주사기 그 얘기도 했었고, 그죠? 그 다음에, 정산작용으로 물이 끌어당겨질 때, 그 견인력은 줄기와 뿌리를 통하여 토양에까지 연결된다. 지름이 큰 수직관 속의 물 기둥에서는 공동현상이 생기지만, 이 공기방울이 생기는 거예요. 그 구멍이, 그 파이프가 너무 굵으면은 그 응집력도 그 감당을 못하죠. 하지만 식물의 물관은 아주 가늘죠. 그래서 모세관이죠. 이면서 자체 내의 특수한 구조로 인해 이러한 공동현상에 의한 끊김이 생기지 않는다. 이렇게 두 가지. 상승의 구동력은 증산운동이고, 작용이고, 그 다음에 기본 요인은 물의 응집력 때문이다. 그래서 두 개를 합쳐가지고 증산, 응집력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식물체에서 수분의 상승은 잎의 증산작용에 기인한다고 하여 다른 말로 증산류라고도 한다. 그림 4-5의 수목의 물관 거기 보시면은 키가 큰 나무의 줄기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면 줄기의 내부에 큰 구멍으로 보이는 물관 요소를 볼 수 있다. 물관 요소라는 말은 물관 세포를 말한다 그랬어요. 물관과 관련된 세포. 줄기의 물관은 물관부의 중심 구성 요소로서 물의 상승 이동 통로이다. 그 물관 그림이 있고요. 아주 가는 물관이기 때문에 응집력이 계속 유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까지 본 거는 이제 정산 응집력설을 봤고요. 그 다음 단락에는 또 다른 내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분의 상승 이동에는 정산 응집력 외에도 앞서 능동적 흡수에서 설명한 근압도 작용한다. 정산작용은 수동적 흡수라고 그랬습니다. 수동적 이동. 정산은 수동적 이동. 수동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수동 이동. 그런데 능동 흡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까 ATP를 사용한다 그랬죠. 그 경우에는 근압이 작용한다 그랬습니다. 근압이. 정산작용이 약하거나 전혀 없을 때는 근압에 의해 수분이 밀려서 올라간다. 밑에서 쭉 짜는 것처럼. 물론 이러한 상승 이동은 정산작용에 의해 올라가는 수분에 비하면 매우 적은 양이다. 야간에 정산작용이 정지된 상태에서 여벽 조직의 흡수력이 지속되거나 줄기 선단에서 물의 소비가 왕성한 경우에도 수분이 위로 상승한다. 이 외에도 오세관 현상, 수화 현상, 삼투 현상 등도 수분의 상승 이동에 보조적인 작용을 한다. 근압 작용에 의해서 올라가는 방식.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죠. 뭐 여벽 조직이나 이런 데서 물이 갑자기 부족하면은 밑에서 끌어올려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끌려 올라가기도 하고 모세관 현상도 영향을 미치고 수화 현상. 수화각이라는 거 앞에서 했죠. 수화각. 그죠? 부착력. 다른 물 외에 다른 물질과 딱 다 붙는 현상. 그래서 각을 이루는 현상. 예를 들어 나트륨은 플러스인데 산소는 물 분자의 산소는 델타 마이너스를 띠니까 이 마이너스하고 플러스가 또 붙죠. 그래서 산소가 이렇게 삥 나트륨 둘러싼다 그랬죠. 그래서 각을 이룬다 그랬죠. 이 수화적 현상.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묵혀지겠죠.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으니까 같이 끌려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겠죠. 그 다음에 삼투 현상. 삼투 현상도 마찬가지로 농도가 옅은 부분, 높은 부분으로 물이 끌려 올라가는 현상. 이런 보조작용들에 의해서 한다. 그러나 가장 큰 작용은 아무래도 정산작용하고 응집력 이 두 가지고 그 외에도 자잘한 작용들이 있다.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4, 2, 3. 줄기에서 수분의 횡방향 및 하강이동. 위로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 옆으로도 가고 필요하면은 모자라는 부분이 밑에 있다. 그럼 밑으로도 간다 이 얘기예요. 물관의 세포벽은요. 어떻게 물이 투과하냐? 전투과성입니다. 웬만한 물질은 그 구멍에 뭐 지나치게 크지만 않으면은
그 세포벽의 공간 사이로 다 투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투가성이라고 말합니다. 가스도 이동할 수 있고 물도 이동할 수 있고 무기 물질 같은 것도 이동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투가성. 세포막은 안 그렇죠. 세포막은 작은 거 뒤에 나올 거예요. 이동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이동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 세포막 속에 뭐든지 다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죠. 화장품 발랐는데 피부 속에 세포 속에 잘 스며들어요. 큰일 납니다. 사람 피부 다 뒤집어지겠죠. 그 화장품 광고할 때 잘 들어보세요. 피부에 뭐 세포 속에 깊숙이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그 인지질 막으로 그런 화장품이 조금 비싼 화장품인데 화장품이 그 어떤 물질이 있으면 이게 피부에 좋은 물질이 있으면은 그걸 인지질층으로 이 물질을 싸요. 싸가지고 우리 피부에다가 뭐 바르거나 아니면 주사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럼 이 인지질층이 마치 우리 그 수송순항, 소낭, 분비소낭 이거 세포할 때 공부했죠. 이것처럼 이게 세포막에 딱 붙으면은 이게 탁 저절로 탁 터지면서 이 물질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작용하는 화장품도 있긴 있어요. 근데 엄청 고가죠. 고가고 사실 뭐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크게 신뢰를 안 합니다. 그 비싼 가성비가 없다는 얘기죠. 자, 물건에 계속 읽어볼게요. 세포벽에는 얇은 부분이 있어서 쉽게 인접한 세포로 수분이 이동할 수 있다. 그리고 두꺼운 세포벽에는 벽공이 있다. 우리 그 세포 부분 할 때 했습니다. 벽공이 있어서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라 수분이 횡방향 이동이 가능하다. 한쪽 방향의 뿌리가 절단되어 수분의 흡수가 억제되어도 그 방향에 있는 잎이 시들지 않는 것은 바로 횡방향으로 물이 이동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줄기에서 수분이 아래로 이동하는 경우도 있다. 주로 수분 부족 상태에서 뿌리의 수분 포텐셜이 줄기보다 낮아질 때 수분이 하강 이동한다. 물이라는 거는 포텐셜이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무조건 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엽병의 절단면에 색소를 흡수시켜 줄기에서 물의 상승과 하강을 동시에 관찰할 수 있다. 식물의 생장의 왕성한 계절에는 주로 상승하고 둔해지면 하강량이 늘어난다. 밑에 그림을 보겠습니다. 4-6 수분 포텐셜의 기울기에 따른 물의 횡방향 이동. 이 말은 뭐냐면은 물이 부족한 쪽으로 물이 자동적으로 자발적으로 간다 이 얘기예요. 어떤 현상 때문에? 수분 포텐셜의 높낮이 때문에. 자, 물관이 있는데 수분 포텐셜이 0입니다. 가장 높다는 얘기죠. 순수한 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 제일 끝에 제일 오른쪽에 거를 보면은 삼투 포텐셜이 마이너스 0.5고 압력 포텐셜이 0.2 정도 됩니다. 둘 더하면은 psi W 수분 포텐셜은 마이너스 0.3이 돼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중간에 거는 보면 마이너스 0.2고 물관 바로 옆에 붙은 거는 마이너스 0.1이에요. 그러면은 0에서부터 물관에서부터 보면은 0.1씩 갈수록 오른쪽으로 갈수록 낮아져요. 그죠? 수분 포텐셜이. 그러니까 물이 저절로 물관에서부터 옆 세포로 이동을 한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에 4.3 수분의 배출. 자, 증산작용이 있을 때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증산작용이 없을 때, 그 뒤에 보면 다음 페이지는 증산작용에 대한 얘기도 나오지만 먼저 수분 배출이 증산작용이 없을 때 어떻게 일어나느냐부터 1핵하고 1비부터 먼저 봅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흡수된 수분은 체내의 필요한 부위로 이동하며 결국에는 액체 또는 기체 상태로 배출된다.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게 바로 1핵, 1비 두 가지고 기체 상태로 되는 게 증산이겠죠. 그리고 이러한 배출은 수분의 흡수와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물이 만약에 그냥 제자리 가만히 있으면 흡수도 없고 배출도 없겠죠. 그렇지만은 물이 배출되기 때문에 다시 들어올 수도 있는 겁니다. 물이 다시 들어오면서 뭐 무기 물질도 같이 받아들이기도 하고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수분의 배출 방식에는 액체 상태로 배출되는 1액,
일비 두 가지 현상이 있고, 그 다음에 기체로 배출되는 게 증산. 이렇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액부터 볼게요. 토양 수분이 충분하고, 토양에 물이 많아요. 충분해요. 그 다음에 지온이 높아요. 그러면 물의 움직임이 활발하다는 얘기고, 그렇게 되면 뿌리에서 수분 흡수가 왕성해집니다. 그리고 기온이 낮아지면은 낮아지고 공중 습도가 높아지면은 증산작용이 억제된다. 대기 중에 습도가 많아지면은 증산작용이 억제된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조건에서 식물은 잎의 선단이나 단자엽이나 단자엽 식물, 즉 벽과식물 이런 경우에는 잎의 선단 부분, 그 다음에 쌍자엽 식물 같은 경우에는 가장자리에 있는 기공의 변태라고 할 수 있는 그 수공, 배수 조직, 수공을 통해서 수분을 물방울 형태로 배출하는데 이것을 일액 현상이라고 한다. 일액 현상은 낮이 따뜻하고 밤이 차가운 날에 수분 흡수는 왕성한데 증산은 잘 안 될 때, 이럴 때 밤에서부터 이른 새벽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일액 현상의 구동력은 뭐냐? 뿌리의 능동적 흡수에 의해 생기는 근압이다. 능동적 흡수, ATP를 사용하는 능동적 흡수에 의해서 생기는 근압, 그게 원인이다. 이 근압이 물관 내의 물을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다. 일액 현상은 주로 화곡류나 토마토, 양배추, 고구마 등에서 잘 관찰이 되고 배출액은 거의 순수한 물에 가깝다. 오른쪽 페이지에 그림을 먼저 보고 할까요? 자, 잎 모양의 잎의 끝부분이에요. 잎의 끝부분이고 표피 조직이 이렇게 파랗게 위에 있고 그다음 표피 조직 바로 밑으로 안쪽으로 한 더 들어오면은 책상 조직이 있죠. 책상 조직은 차곡차곡 쌓여 있기 때문에 책상 조직이라고 그랬어요. 책상처럼. 그 다음에 유관속 초가 아래 위로 있어요. 위아래로. 초라는 거는 칼집 초자라 그랬죠. 이게 이렇게 삥 감싸고 있는 거, 그걸 초자라 그랬어요. 유관속을 감싸고 있는 게 바로 유관속 초세포들이죠. 그 유관속 초 안쪽으로 험물관이 있습니다. 이파리 쪽으로는 험물관이 있겠죠. 연맥 조직이 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그 험물관 끝나는 부분 쪽으로 쭉 가면은 세포들이 느슨해요. 엉성하게 자리하고 있어요. 그죠? 엉성하게. 그래서 세포에 간극이 많이 있어요. 바로 거기에 수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수공이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밑바닥에는 해면 조직이 있습니다. 책상 조직이 위쪽에 있다면 해면 조직은 아래쪽에 있다는 얘기죠. 아랫면 쪽에. 그리고 해면 조직 그 사이에도 엉성하게 있죠. 해면체가 엉성엉성하죠. 스펀지가 엉성엉성하잖아요. 해면 조직 밑에 아래쪽으로 기공이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조직은 이렇게 돼 있고 밑에 그림에 보면은 그 첫 번째 왼쪽의 사진은 그 단자엽식물이죠. 단자엽식물. 그래서 잎의 선단부 끝부분에 거기에 이제 일액 현상으로 물이 쪽 빠져나와 있는 게 보이고 오른쪽에는 이제 쌍자엽식물이죠. 테두리 가장자리 쪽으로 뺑 둘러가면서 수공에서 물방울이 탁 나와 있는 게 보입니다. 아주 이쁘게 나와 있죠. 사진 이것보다 더 이쁘고 신기하게 생긴 사진들이 많은데 이 사진을 올려놨네요. 그 작은 글씨로 된 부분을 누가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특정 식물의 잎에는 배수 구조가 발달되어 있다. 이 구조는 잎의 가장자리를 따라 연맥의 끝부분에 위치하며 그 끝에 헛물관이 있다. 물은 헛물관의 바로 위에 있는 누수 조직을 거쳐 표피에 있는 수공을 통하여 배출된다. 수공은 기공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공변세포로 구성된다. 수공은 기공과는 달리 개폐작용이 없고 항상 열려 있다. 유관속초는 물이 다른 조직으로 이동되는 것을 막는다. 수공으로 배출되는 수액은 바로 발산하기 때문에 쉽게 인지되지 않지만 때로는 맺혀 있는 물방울을 관찰할 수 있다. 수공으로 배출되는 물방울은 이슬방울과는 다르다. 네, 이슬방울과는 다르죠.
이슬은 공기 중에 있는 수증기가 차가운 부분에 들러붙으면은 거기서 물방울이 맺히는 게 이슬이고, 수공에서 물이 나오는 건 식물체 안에서 물이 바깥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거죠, 개념이. 그 다음에 일비 현상을 보겠습니다. 일비. 일액은 수공에서 물이 나오는 거라면은 일비는 줄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그냥 읽어봐도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다른 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한 번도 안 읽어보셨던 분. 내가 좀 읽고 싶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나도 여기 적극 참여하고 싶다 뭐 그런 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3월, 2월 공부 끝나면 안 돌아와요. 식물이 흡수한 수분을 주로 잎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하는 것을 증산작용이라고 한다. 아니요, 거기 말고 일비 현상. 4-3-2번. 예, 4, 3, 이제 92쪽에. 네. 식물의 줄기를 절단하거나 물관부에 구멍을 내면 다량의 수액이 배출되는데 이것을 일비 현상이라고 한다. 절구에서 물이 배출되는 것은 단지 수액이 스며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부의 높은 압력에 의하여 소위 압출되어 나오는 것으로 이 압력은 근압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일비 현상이 일어나려면 근압이 생겨야 하며 근압은 능동적 흡수에 의하여 발생하기 때문에 주변에 활력이 있는 세포들이 존재해야 한다. 일비 현상으로 배출되는 물, 즉 일비액은 수분 흡수가 왕성하고 증산이 없게 되는 조건에서 증가한다. 그래서 대개의 수목들은 이른봄 싹 트기 전에 일비액을 가장 많이 배출하지만 뽕나무나 수세미 등은 증산작용이 활발한 한여름에도 다량의 일비액을 배출한다. 일비액은 순수한 물에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다량의 탄수화물, 무기염류, 유기산 등을 물질을 함유한다. 네. 예. 일액하고 일비는 거의 그 기작이 비슷한 건데 부위만 다른 거죠. 일액은 수공을 통해 잎에 있는 수공이고 일비는 줄기를 잘랐을 때 나오는 거고 뭐 고로쇠 수액 같은 것도 일종의 일비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일비를 인위적으로 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일 하면은 우리 그 해일 있죠. 바닷물이 넘치는 거를 해일이라 그러죠. 그죠? 해일할 때 일자하고 비는 분비한다 할 때 비자 일비예요. 요거는 어려운 문제 말이 없죠. 네, 넘어가도록 할게요. 증산작용. 네, 증산작용이 중요한 거예요. 증산작용이. 여기서 이제 얘기할 게 많은 거예요. 내용이. 자, 증산작용 보겠습니다. 식물이 흡수한 수분을 주로 잎에서 기체 상태로 배출하는 걸 증산작용이라 하죠. 일액현상과 일비현상을 배출하는 수분량은 증산작용에 비하면 많지 않다. 흡수한 수분의 대부분은 증산작용으로 다 빠져나간다는 거고 생육기간 중에 증산에 의한 수분 배출량을 보면은 감자와 밀은 95리터, 그 다음에 옥수수는 무려 206리터, 어마어마하네요, 그죠? 2리터짜리 물통 103개나 되네, 그죠? 식물의 증산작용은 생리적으로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요거는 좀 기억해 놓을 필요 있죠. 수분의 흡수와 체내 이동의 원동력이 된다. 증산으로 다량의 수분이 배출되면 잎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여 수분의 상승 이동과 뿌리에서의 흡수가 촉진된다. 아울러 무기염류의 흡수와 이동을 촉진시킨다. 그 증산작용이 있기 때문에 수분이 이동할 수 있다.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직사광선 아래서도 잎의 온도를 조절해준다. 온도 조절. 여름에도 식물의 여부는 기온과 비슷하거나 오히려 낮다. 이거 다 잠열 때문이죠. 그죠? 잠열. 이것은 잎에서 물이 기화할 때 기화열로 주변 열을 빼앗기기 때문이다. 시든 잎은 기온보다 2 내지 3도씨 높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광합성 원료를 원활하게 공급해 준다는 건데 증산작용이 활발하면 수분 흡수가 촉진되고 자, 광합성할 때 명반응에서 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공이 열려 있어 이산화탄소가 쉽게 유입이 된다. 따라서 증산작용은 광합성 원료인 물과 이산화탄소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증산작용이 가지는 세 가지 중요한 의의 이걸 봤고요.
그 다음에 기공의 분포를 보겠습니다. 식물의 증산작용은 주로 잎에서 일어난다. 줄기에서도 일어나지만 표면적으로 보면은 별로 중요하지가 않다. 별로 없다. 잎에서 일어나는 증산작용은 표피 조직과 각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각피 증산이 있고, 그 다음에 기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기공 증산이 있습니다. 두 가지 있는데, 기공이 열려 있을 때 각피 증산이 10%, 기공 증산이 90% 차지한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각피도 적은 양의 수증기를 통과할 수 있으며 각피의 발달이 나쁠수록 각피 증산의 비율이 늘어난다. 그러니까 각피의 발달이 나쁘다는 것은 그만큼 껍데기가 피부가 엉성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수분이 빨리 마르겠죠. 잎에 있는 물이 자꾸 증발이 잘 심하게 나겠죠. 건성 피부처럼. 기공은 어린 식물에도 있지만 주로 어린 줄기에도 있지만 주로 잎에 분포되어 있다. 잎에 분포하는 기공의 수, 향축면과 배축면의 분포 비율, 기공의 크기 이런 것들은 식물의 종류와 재배 환경에 따라서 다르다. 이런 건 당연한 얘기죠. 그 다음에 쌍자엽 식물은 향축면보다는 배축면에 기공수가 많은 편이며 그 쌍자엽은 잎의 아랫면에 많다는 얘기고 목본 쌍자엽 면식물은 쌍자엽 옆면식물은 배축면에만 기공이 분포한다. 그 나무로 된 것들은 배축에만 있다는 거고 그러나 단자엽 식물은 양면이 비슷한 분포 비율을 보낸다. 향축면이 뭐냐? 얼마 정도 되냐? 배축면에 1제곱미리당 기공수를 식물로 비교해 보면 향축면과 배축면을 서로 비교를 해보면은 토마토는 12대 130, 그러니까 배축면이 더 많다는 얘기고 감자는 51대 161, 사과는 여기까지는 이제 쌍자엽 식물이고 그죠? 사과부터 떡갈나무는 아예 나무 종류이기 때문에 아예 배축에만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밀은 단자엽 식물이죠. 밀은 33대 14로 오히려 향축에 더 많고 귀리도 그렇고 옥수수도 배축에 좀 더 많네요. 그죠? 기공의 크기는 쌍자엽 식물인 콩이 7 곱하기 3 마이크로미터고 토마토는 13 곱하기 6 정도인데 밀 같은 경우에는 38 곱하기 7 구멍이 크네요. 그죠? 귀리는 38 곱하기 8 이 정도로 단자엽 식물의 기공 구멍이 더 크다는 얘기죠. 이거는 왜 그럴까요? 잘은 모르겠는데 아마 단자엽이 잎이 가늘고 그렇게 생겼으니까 아마 구멍이 더 커야 더 활발해질 수 있겠죠. 쌍자엽만큼 따라갈 수 있겠죠. 그죠? 저는 그렇게 보는데 자, 위에 그림 4-8 잎 표면의 기공 분포와 기공의 개폐. 자, A는 보면은 감자네요. 그죠? 감자에서 기공이 막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요. B 그림은 보면은 그 옥수수인데 단자엽이죠. 기공이 딱 일렬로 줄 서 있어요. 그죠? 배열되어 있고. C는 오이고 그죠? 오이가 기공이 활짝 열려 있는 거고 D는 파슬리 기공인데 이게 닫혀져 있네요. 그 다음에 3. 기공의 개폐 기구 얘기를 한번 볼게요. 기공이 어떻게 생기고 어떻게 생겼느냐 그리고 어떻게 기능을 하느냐 이제 그거를 공부하는 겁니다. 공변세포의 팽합 변화와 구조적 특징이 개폐를 좌우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공변세포 세포를 셀이라 그러죠. 가드 옆에 있는 가드 있죠. 가이드라인하고 다르구나. 농구할 때도 가드가 있고 그죠. 옆에서 이렇게 보조로 이렇게 지켜주는 거 가드 그걸 공변세포라 그래요. 공변세포. 기공은 두 개의 공변세포와 그 주변 세포들로 구성된다. 기공이 있다면은 양쪽으로 두 개의 공변세포가 있다는 거죠. 공변세포 두 개가 있다. 그 다음에 공변세포의 팽합 변화에 따라 기공이 열리고 닫힌다. 이 공변세포가 팽합이 빵빵해지고 아니면 느슨해지고 여기에 따라서 기공이 열리고 닫힌다. 그 얘기죠.
즉 팽압이 높으면 공변세포의 팽압이 높으면 기공이 열리고 팽압이 줄어들면 닫힌다. 공변세포의 팽압 변화는 용액의 농도 변화와 그에 따른 수분 포텐셜 변화로 수분이 세포 내외로 들락거리면서 생긴다. 공변세포의 용액 농도가 높아지면 삼투 포텐셜이 감소하고 수분이 세포 안으로 이동함에 따라 팽압이 증가하고 기공이 열리게 된다. 그리고 용액의 농도가 감소하면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 기공이 닫힌다. 이게 이제 첫 번째 이제 이론인데 위에 이제 그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론. 공변세포가 양쪽으로 두 개인데 왼쪽 거는 열려 있고 오른쪽 건 닫혀 있어요. 그 왼쪽 거는 보면은 파란색 화살표가 안으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물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공변세포가 빵빵해져요. 빵빵해지는데 휘어요. 공변세포를 중심으로 이렇게 둘러싸면서 휘어요. 휘는 모양으로 생겨서 공변세포가 열리는 거고, 그 다음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죠. 오른쪽 그림을 보면은. 오른쪽 그림에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면서 축 쳐져버려요. 축 쳐져버리니까 중간에 있는 공변세포가 닫혀버리는 이런 작용을 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볼게요. 다음 단락을 보겠습니다. 팽압 변화로 기공이 열리고 닫히는 것은 전적으로 공변세포의 구조적 특성에 기인한다. 자, 위에 방금 읽어본 거는 삼투 포텐셜 때문에 팽팽해지느냐 아니면 헐렁해지느냐에 따라서 열리고 닫히는 원리라면은 이번에는 열리고 닫히는 그 팽팽해질 때 왜 그 곡선 모양으로 빵빵해지냐, 팽압이 형성되느냐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면은 특히 세포벽을 구성하는 셀룰로스의 미소 원섬유의 배열이 기공 쪽과 그 반대쪽이 서로 다르다. 그리고 공변세포 양 끝은 서로 붙어 있는데 기공의 겹에 관계없이 길이가 일정하다. 그래서 팽압이 발생하여 세포가 확장될 때 횡방향이 많이 확장되고 한편으로 죄임 정도의 차이가 생겨 공변세포가 안쪽으로 휘어지면서 기공이 열리는 것이다. 요거는 그림의 오른쪽 4-10을 보겠습니다. 이제 A, B, C, D 그림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그 보면은 세포, 공변세포에 보면 줄이 쫙쫙 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여기 이제 줄이 이렇게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그릴게요.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나 있어요. 여기 바로 미세 원섬유예요. 그죠? 미세 원섬유. 미세 원섬유가 있어가지고 이런 모양이 되면은 섬유가 이렇게 모양이 형성이 딱 잡혀 있으면은 이 안쪽으로 물이 들어갔을 때 이제 팽압이 형성될 때 자동적으로 여기는 오목하게 되고 바깥쪽으로 빵빵하게 이렇게 모양이 된다는 거예요. 이 섬유 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는 벌어지고 공간이 좀 넓어지고 여기는 공간이 좁아지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예를 바로 B, C, D로 예를 드는 겁니다. B는 풍선이에요. 풍선에다가 양쪽에서 이제 바람을 불어넣습니다. B 그림은 바람이 없을 때예요. 별로 없을 때예요. 그때는 기공이 지금 닫혀 있어요. 그런데 C 그림을 보면은 바람을 조금 집어넣었어요. 바람을 집어넣었더니 중간에가 약간 벌어졌어요. 이런 모양이 된다는 거죠. 근데 D 그림을 보세요. D 그림에서는 미세 원섬유 같이 띠를 이렇게 감아놨어요. 띠 모양을 이렇게 감았더니 어떤 일이 생기느냐. C보다 훨씬 더 기공이 크게 벌어지더라는 얘기죠. 그거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왼쪽 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서 기공 개폐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관여한다. 그거를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공변세포를 팽압을 조성한다 그랬는데 그럼 팽압을 조성하려면 농도차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농도차를 그러면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이제 그 얘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공변세포와 주변세포 사이에 칼륨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변세포의 수분 포텐셜이 수분 포텐셜, 수분 이동, 나아가 평합이 조절된다는 이론입니다. 즉 공변세포의 칼륨 이온이 증가하면 수분 포텐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물이 이동해 들어와 평합이 높아지면서 기공이 열린다. 실제로 밤에 기공을 여는 캠 식물을 비롯해서 약 50여 종의 식물에서 열린 기공이 공변세포에서 칼륨 축적되는 것을 실제로 봤다는 거죠. 그게 이제 오른쪽 그림 4-11을 보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A 그림이 있고 뒤에 오른쪽에 B 그림이 있는데 A 그림에서 보면은 거기 핑크색 부분으로 된 게 바로 공변세포고요. 양쪽으로.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있는 게 주변세포들입니다. 공변세포의 주변세포, 녹색들은. 공변세포는 보면은 칼륨 이온 농도가 95예요. 칼륨 이온의 농도가 95고 바로 왼쪽에 156, 그 다음에 조금 더 한 칸 바깥으로는 199, 더 먼 데는 448이에요. 그러니까 448이 이온 농도가 가장 높으니까 물 속에 칼륨이 가장 많이 녹아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수분 포텐셜이 낮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공변세포에 있던 물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바깥쪽으로 점점 나가서 공변세포는 쭈그러들고 대신 기공은 닫혀버리는 거죠. 근데 B를 보시면은 반대예요. 공변세포가 448로 칼륨 이온인 농도가 가장 높고 그다음 제일 바깥쪽에는 73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농도 차이가 생겨버렸습니다. 그러면 수분 포텐셜이 칼륨 이온 쪽이 가장 낮아져요. 그죠? 그러니까 이 상태가 되면은 바깥에서 물이 공변세포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빵빵하게 평합이 조성되면서 휘어지는 거죠. 휘어지면서 기공이 벌어지는 것. 바로 이런 칼륨 이온 작용이 있다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농도를 맞춰주기 때문에 물이 왔다 갔다 이동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6쪽 왼쪽으로 다시 와서 밑에서 네 번째 줄. 요거는 이제 또 두 번째 또 다른 이론입니다. 방금 위에서 읽었던 거는 칼륨 이온 이론이고 그 다음에는 ABA, 아브시스산 이론이에요. 식물 호르몬 가운데 하나인 ABA가 기공 개폐를 조절한다는 이론입니다. 식물은 수분 스트레스를 받으면 ABA 함량이 증가하면서 기공이 닫힌다. 그리고 실제로 식물체 ABA를 처리하면 기공이 닫히는 것을 볼 수 있다. 엽육세포의 엽록체에서 합성된 ABA가 공변세포에 도달하면 그 안에 칼륨이온이 감소하면서 기공이 닫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ABA의 작용 기작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그래서 ABA가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발견은 했는데 어떻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하다는 말이죠. 아브시스산이죠. 이게 389페이지 그 다음에 255페이지에 보면은 나옵니다. 아브시스산에 대해서 페이지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되겠죠. 뭐 발화 억제 물질이죠. 아브시스산이 휴면하고 뭐 할 때 아브시스산 얘기 나옵니다. 그 다음에 97쪽으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또 세 번째 이론입니다. 첫 번째는 칼륨 이온 이론이었고 두 번째는 아브시스산 이론이었고 세 번째 이론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CO2 이론인데 밤에는 호흡작용으로 CO2 농도가 높아지면 공변세포의 탄산 농도가 높아져서 pH가 내려가면서 기공이 닫힌다는 이론입니다. 자, 밤에는 광합성을 하지 않고 호흡을 하게 되죠. 호흡만 하게 되죠. 낮에도 호흡을 합니다. 또 호흡작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CO2가 높아집니다. 낮에는 CO2를 필요로 했지만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근데 밤이 되면은 별로 필요가 없어져요. 그럼 이게 많아지죠. 농도가 높아지죠. 그러면 공변세포 안에 있던 이 탄산, 그 물하고 H2O하고 CO2가 합성돼 모이면은 탄산이 만들어져요. H2CO3가 만들어집니다. 이 탄산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pH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H2CO3H 이 부분이 많아진다는 얘기죠. 산성은 수소 이온이 많을 때, OH가 마이너스가 많을 때는 염기성이고, 수소가 많아지면 수소 이온이 많으면 산성이죠. 그래서 pH가 내려간다 이 말은 산성이 된다 이 말이죠. 그죠? 계속 보겠습니다. 낮에는 광합성으로 CO2 농도가 낮아지면 pH가 올라가서 기공이 열린다. pH가 올라가서 기공이 열린다. 이것은 pH가 높을 때 공변세포의 녹말이 효소 녹말 포스포릴라제에 의해서 포도당 6인산으로 분해되고 pH가 낮을 때는 반대로 녹말을 합성하면서 수분 포텐셜과 평합을 조절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효소하면 뒤에 영어 이름에 뭐뭐뭐 ASE가 붙죠. 그죠? 아제 혹은 뭐 에이스 이렇게도 에이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무슨 아제 하면 효소 이름을 할 때 아제가 붙습니다. 이게 녹말 포스포릴라제 포스포 하면 인산이라는 얘기예요. 포스포러스 그 인산화 효소예요. 인산화 효소. 그 pH가 높아질 때 그 낮에는 pH가 높아지죠. 이때는 이제 그 녹말이 포도당 인산으로 6인산으로 분해가 된다. 낮을 때는 반대로 녹말을 합성한다. 녹말을 합성하기 때문에 수분 포텐셜과 평합을 조절한다. 이거 자세한 내용은 여기 책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간략하게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있다는 정도면 일단 이해하고 여기는 넘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론입니다. 생육 저온을 벗어나서 30도 이상의 고온이 되면은 기공이 닫히는 거. 이런 현상은 우리가 책에서 많이 등장합니다. 30도 이상의 고온에서는 뭐 광합성이 중지되고 어쩌고 이런 말 많이 나옵니다. 이산화탄소가 배제된 상태에서는 고온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엽내 이산화탄소 농도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즉 고온에서는 호흡이 증가하면서 이산화탄소가 동시에 증가한다. 앞에 세 번째 이론이랑 거의 비슷하죠. 이 결과 공변세포의 평합이 감소해서 기공이 닫힌다. 고온지대는 많은 식물들이 한낮에 기온이 높을 때 고온에 의한 이산화탄소의 축적으로 기공을 닫는 것을 볼 수 있다. 자, 이 부분도 아직 현상은 나타나고 있지만 발견을 했지만은 정확한 기작은 아직도 더 연구를 해야 되는 그런 이론들이에요. 세 번째, 네 번째 이론은 아직 연구가 더 필요한 이론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 정도 알아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광합성을 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질 때, 그때는 공변세포가 기공이 닫히더라. 마지막 단락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예를 든 겁니다. 건조한 사막지대에 적응하여 살고 있는 캠식물은 한낮에 기공이 닫히고 증산작용을 억제해서 수분 손실을 방지한다. 대신에 기온이 떨어지는 밤에 기공을 열어 이산화탄소를 흡수해 체내에 저장해 놓는다. 이거 반대 현상이죠. 이러한 식물은 위에서 설명한 온도 조건에 따른 기공 계피와는 관계없이 나름대로 건조한 기후 조건에 적응하기 위해 독특한 기공 계피 리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거는 이제 예외 형식이죠. 예외이기 때문에 하나 예로 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번 정산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이제 다른 각종 요인들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4시 14분인데 그냥 몇 페이지 안 남았으니까 마저 끝내도 되겠죠? 끝내고 네. 네,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자, 정산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 첫째, 식물의 형태와 구조. 뭐 항상 뭐 여러 가지 기타 요인들 하면은 식물의 형태와 구조 이거는 꼭 나와요. 2번도 그렇고 3번도 이런 거는 항상 나와요.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쭉 읽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누가 또 다른 분이 읽어주실래요?
연면적 각피의 발달 정도, 기공의 수와 크기 등은 증산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잎의 크기, 즉 옆 면적이 감소하면 증산 면적이 작아져 증산량은 감소한다. 그러나 단위 면적당 증산량은 연면적이 작아질 때 증산할 수도 있다. 단위 면적당 기공의 수가 많고 기공이 크면 그만큼 증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잎이 표면의 각피가 잘 발달하면 각피 증산이 억제되고 특히 기공이 닫혀 있을 때 증산작용을 억제한다. 예. 아까 저 앞에 94페이지에서 읽었던 기억납니까? 각피 발달이 나쁠수록 오히려 각피 증산이 잘 된다. 그죠? 지금 이제 반대죠. 각피가 잘 발달되면 오히려 각피 증산이 억제된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양에 따라서 구조에 따라서 증상은 다 다르다. 그래서 식물체마다 다 다르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일조 습도 및 기온. 자, 요거는 또 이제 한 세 가지 단락이 있는데 세 가지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 또 누가 읽어주시겠습니까? 일조는 여본을 높여 증산을 촉진한다. 기공은 일조 조건에서 열리는데 이때 기공의 궤도는 광도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들 관계의 하루 중 변화를 보면 광도와 기공의 궤도는 평행적으로 증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대기가 건조하여 공중 습도가 낮아지면 기공이 잘 열리고 증산작용이 왕성해진다. 공기가 앞으로 수증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증기압 부종량 또는 수증기압 포차라고 한다. 이것은 대기의 증기압을 그 공기의 포화 수증기 압에서 빼면 얻을 수 있다. 증기압 부종량이 클수록 증산작용은 잘 일어난다. 기온이 상승하면 증기압 부종량이 증대하여 증산이 촉진되고 기온이 떨어지면 반대로 증산작용이 감소한다. 기온은 공중 습도와 식물 체온에 영향을 주므로 증산작용에 영향을 끼친다. 기온이 상승하면 수증기의 확산 운동이 증가하여 증산이 촉진된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일조도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평행적으로 그 영향을 미치는 거고, 그다음에 대기의 습도 문제, 건조하냐 습도하냐, 습도가 많으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거는 잘 아는 거죠, 그죠? 아무래도 대기 중에 습도가 높으면은 기공이 잘 열리지 않겠죠. 그다음에 그 대기의 증기압을 공기의 포화 수증기압에서 빼면, 그러니까 다른 말로 포화 수증기압, 그러니까 공기의 포화 수증기압 빼기 대기의 증기압. 그러니까 포화 상태일 때 수증기 압력하고 현재 증기압, 공기의 증기압 상태 이걸 빼면은 증기압의 부종량을 알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수증기압 포차를 알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공기의 수증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어디까지 가야 포화가 되느냐 그 수치가 있다면 그 수치에서 현재 거 이걸 빼면은 앞으로 얼마만큼은 더 증산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이걸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다음 단락에 기온 얘기가 나오는데 뭐 이거 다 아는 내용이고 단 요게 있죠. 30도씨 이상 광호흡이 생기기 전까지죠. 30도 이상 광호흡이 실시되면은 어떻게 돼요? 증산작용이 다운된다 그랬죠. 그죠? 위에 그림 4-12 그거를 한번 볼게요. 그래프에서 파란색이 광도고 그다음 빨간색 그래프가 기공의 궤도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루 중에서 4시, 새벽 4시부터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쭉 나와 있는데, 낮 12시일 때 광도가 가장 세죠. 그때 기공도 가장 많이 열린다는 거죠. 서로 평행하게 이동하고 있는 걸 그래프 모양에 그렇게 잡혀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 그래프는 습도에 대한 거죠. 공기 중에 습도가 100%에서부터 40%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습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기공에 열리는 것도 점점 많아지더라. 그러나 점점 무한정 많아지는 건 아니죠. 기공이 궤도가 무한정 다 열리는 건 아니고 기공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한 70%나 60% 정도 가면은 거의 이제 스톱 단계로 가는 걸 볼 수 있죠. 마지막 3. 바람, 토양 및 재배 조건. 여기도 다른 분 또 읽어주실래요? 바람, 토양 및 재배 조건. 약한 바람은 연면과 그 주변의 수증기를 유동시켜 증산작용을 도와준다. 또한 대기가 습한 경우에는 바람이 여본을 낮추어 증산작용을 둔화시키며 지나치게 강한 바람은 기공을 닫히게 하여 증산작용을 억제하기도 한다. 토양의 온도, 함수량, 통기성 등은 뿌리의 수분 흡수에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증산작용에 영향을 미친다. 뿌리에서 수분 흡수량이 많으면 증산이 활발해지고 적으면 증산작용이 둔화된다. 재배 조건에 따라 증산이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칼륨이나 석회, 시비가 증산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으며 보리는 밟아주기를 하면 증산이 억제된다고 한다. 농업에서는 증산 억제제가 실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네. 바람 얘기 나왔고요. 첫 번째 단락에서는 바람이 살랑살랑 산들바람이 불면 바깥으로 나가고 싶고 밖에 바람이 너무 태풍처럼 불면은 밖에 나가지 않겠죠. 그 다음에 토양을 보면은 토양도 너무 쉬운 얘기라서 설명할 게 없네. 그죠? 설명할 게 없고 재배 조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료를 땅에 너무 많이 줬어요. 그러면은 토양에서 물을 이 염류 농도가 높아지겠죠. 그러면은 토양에서 물을 다 빼들어가 버려요. 그럼 식물에서 물을 못 가져가겠죠. 그 얘기입니다. 다 같은 얘기고 보리 밟기도 해주면은 억제된다. 이건 왜 그럴까요? 결과 보고만 있고 왜에 대해서는 설명이 없어요. 추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런 건 왜 그럴까요? 보리 밟기를 하면 왜 증산이 억제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일단 밟았다 그러면은 줄기 부분이 상처를 입었으니까 물관부가 파손됐겠고, 우리 앞에서도 나왔죠. 보리 밟기 해주는 얘기, 그죠? 더 튼튼하게 해주는 거, 뭐죠? 캘러스. 그 얘기 나왔죠. 유합 조직, 유상 조직, 상처를 입으면 그 부분이 더 튼튼하게 되는 거. 튼튼하게 되면서 아마 그 부분에 목질화가 형성되거나 하면서 물관 부분이 약간 폐쇄될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 그죠? 왜 그런지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 그렇게 이해하고 넘어갑시다, 그러면.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 함수량과 요수량. 자, 함수량이라는 게 있고 요수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함수라는 건 함유하고 있다는 뜻이고, 그죠? 얼마나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느냐. 그 다음 요수는 얼마나 물을 요구하고 있느냐. 그 얘기죠. 자, 여기도 천천히 읽어가면서 보도록 하죠. 자, 누가 또 다른 분 읽어주실래요? 첫 단락. 물은 식물체 안에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그래서 식물은 많은 양의 물을 함유하며 생장 과정에서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는 주요 식물의 함수량과 요수량을 살펴보면서 식물에서 물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예. 먼저 이제 함수량부터 보겠습니다. 식물의 함수량은 종류, 기관, 생육 단계에 따라 다르겠죠. 당연히 그죠? 그다음에 채소류, 잎이나 과실은 90% 이상이 수분이고, 그다음에 과수나 화곡류 이런 것은 한 60에서 80% 정도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고요. 생리적으로 활동이 왕성한 기관은 함수량이 많고, 그다음에 기능이 저하된 기관은 적고, 그다음에 휴면 종자는 8에서 17% 정도밖에 안 되고, 또한 함수량은 하루 중에도 변해서 오전에는 증가하고 오후에는 이제 자시간 됐으니까 감소하겠죠. 계절적으로 보면은 봄에서 여름까지는 많고 겨울에는 적고 당연한 얘기예요. 자, 표 4-1을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함수량이 가장 많은 게 높은 게 어떤 거죠? 오이네요. 그죠? 오이. 예, 그죠? 오이. 오이가 오이. 96%. 가장 작은 게 종자 쪽이죠. 종자 표, 쪽이야. 예. 종자. 예, 귀리네요. 그죠? 귀리. 귀리가 가장 낮은 거죠. 자, 귀리나 이런 종자들은 건조한 종자들이 만약에 물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썩, 싹이 나요. 그죠? 물이 들어가 식물지의 종자 속에 들어가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게 여기 나오던가 어디 화학 변화가 뒤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아마 공부를 우리 안 할 거예요. 하는데 신기해져. 물이 들어가면은 화학 변화가 일어나서 싹이 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수량 보겠습니다. 물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하느냐, 요구하느냐. 한 식물이 생육기간 중 어느 정도의 물을 이용하였는지를 나타내는데 요수량이 이용된다. 요수량은 water requirement, 요수량은 1g의 건물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수분량. 건물이라는 건 건조한 물질, 수분량을 나타내는 수치이고 요수량은 생육기간 중에 흡수된 수분량을 그 기간 중에 축적한 건물량으로 나누어서 계산할 수 있다. 자, 요수량이라는 것은 축적되어 된 건물량, 건더기 하고 그 다음에 흡수된 수분량, 축적된 건물량하고 흡수된 수분량. 자, 물을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요? 벼를 한 포기 키우는데 물을 예를 들어 얼마를 줬다. 뭐 1리터를 줬는데 나중에 건더기 부분을 말려가지고 이제 뒤에 어디 가면 나옵니다. 이거를 무게를 쟀더니 얼마가 나오더라. 뭐 200g이 나오더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럼 요수량을 알 수 있다는 거죠. 자, 이 요수량을 다른 말로 정산계수라고도 합니다. 정산계수. 결국 날아간 거는 정산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물을 이만큼 줬다는 거는 그만큼 정산했다는 얘기예요. 정산작용이 일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 경우 요수량은 생육기간 중 흡수된 수분량을 그 기간 중에 축적된 건물량 나누어 계속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흡수량은 정산량과 같다고 보아 요수량을 정산계수라고도 한다. 한 식물의 요수량을 보면 그 식물의 충분 요구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다. 자, 위에 표를 보시면은 자, 작물을 기르는데 얘들이 물을 얼마나 많이 필요로 할까? 자, 호박하고 쭉 나와 있는데 가장 높은 게 호박이네요. 그죠? 호박이 물을 가장 많이 줘야 되네요. 그죠? 오이는 네. 아까 함수량은 가장 많았는데 여기서는 2등이네요. 그죠? 2등이고 함수량에서 호박이 없죠. 없으니까 직접 비교는 못 해보겠네요. 그죠? 어쨌든 못 해볼 것 같고 옥수수가 보면은 요수량이 368 정도 되네요. 그죠? 옥수수. 그다음에 오이가 713. 시험에 우리 방송 때 시험에는 보통 뭐 가장 높은 것, 가장 낮은 것, 뭐 이렇게 많이 나오죠. 어떤 때는 가장 높은 것 해놓고 호박은 빼버리고 오이부터 시작하는 경우도 있고, 그죠? 네. 자, 마지막 단락을 보겠습니다. 한편 요수량의 역수는 수분의 이용 효율이 된다.
자, 요수량의 역수라는 거는 수분량이 밑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물이 밑으로 내려오고 건물량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반대가 됩니다. 뒤집힌 거예요. 그죠? 자, 물을 얼마만큼 줘야 줬더니 건물이 얼만큼 생기더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1리터를 줬을 때 건물이 얼만큼 생기더라. 물에 대한 효율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용 효율입니다. 그래서 건물량을 중량, 증산량으로 나누면 수분 이용 효율이 된다. 수분 이용 효율이 된다. 옥수수, 수수와 같은 시포식물은 요수량이 작고 수분 이용 효율은 높다. 자, 물을 적게 줘도 건더기를 많이 만들어내더라. 캠식물은 수분 이용 효율은 높지만 생산성이 낮아 작물로서 이용에 제한을 받는다. 물은 실컷 먹는데 건더기는 별로 만들어내지 않아요. 자, 농업적으로 이용되는 작물은 수분 이용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관리하는 것이 좋다. 그렇죠. 물을 적게 줘도 잘 자라는 거, 건물이 많은 거, 이런 것을 필요로 하겠죠. 요거를 수분 이용 효율은 결국 요수량 분의 1이 되죠. 요수량 분의 1이 수용 효율이고 요수량 분의 1을 그대로 쓰면은 이걸 뒤집어 놓은 게 되죠. 이렇게 되죠. 이거 이해되시죠? 요거는 요수량이 역수라 그랬으니까. 104페이지 문제 4시 42분이니까 뭐 104페이지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1번 답이 뭔가요? 89페이지 펴보세요. 89페이지 둘째 줄에 가스파리되는 내피 조직의 세포벽에 지방산과 알코올의 복잡한 혼합물인 수베린이 퇴적되어서 만들어졌다. 내피 조직이죠. 내피 조직. 네. 내피 조직인데 내초에서 나오는 게 있어요. 내초에서 이렇게 병행 분열을 해가지고 옆으로 계속 자라나는 거. 이게 바로 측근이죠. 그죠? 측근. 뿌리는 이렇게 자라죠. 내초에서. 그죠? 세포 분열을 할 때. 2번 문제로 갈게요. 2번 문제. 답이 뭘까요? 기공 증상. 그렇죠. 기공이 제일 많다 기공, 그랬어요. 그죠? 기공. 예. 원동력은 기공은 뭐가 원동력이죠? 기공이 뭐가 원동력이 아니라 기공 증산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확산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죠? 확산. 그러니까 수동수송. 그죠? 예. 그 다음에 능동수송을 일으키는 거는 어떤 거죠? 일변성인가? 그렇죠. 3번, 4번 두 개 다 능동수송이죠. 얘들은 다 근압 때문에 흡수가 이루어지는 거죠. 물이 위로 수송이 되는 거죠. 물이 줄기 쪽으로 수송이 되는 거죠. 네, 근압. 그 다음에 각피 증산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랬죠. 증산은 각피하고 기공 두 군데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기공 증산이 90% 정도고 각피는 한 10% 정도밖에 안 되고 각피가 덜 발달될수록 그러니까 엉성할수록 각피 증산이 많다 그랬어요. 그죠? 그다음 3번 답은 뭘까요? 증산응징력. 예, 증산소라고 증산하고 응집력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 그다음 네 번째 답은요. (4번이요) 아닌가? 높아야 되고 칼륨도 높아야 되고. 저도 4번에서 기공이 틀렸어요. 기공이 열리는 겁니다. 닫히는 게 아니고. 기공이 열린다. 기공이 열린다. 낮아요. 2번 높다.
그쵸. 2번이죠. 자, 평합이 1번부터 보면 평합이 공변세포의 평합이 낮다면은 다치죠. 평합이 나쁘면 쭈글쭈글한 상태잖아요. 그럼 기공이 네. 다치죠. 예. 그 다음에 수분 포텐셜이 낮으면은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죠. 들어오고 밀리는구나. 들어오니까 팽팽해지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고 칼륨의 농도가 낮다. 아니죠. 높아야 바깥에서 물이 들어올 수 있겠죠. 그죠? 빨아들이는 네. 예. 그 다음에 pH가 낮다. 요거는 아까 CO2 얘기할 때 얘기죠. 밤에나 이럴 때 광합성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pH가 낮아져서 기공이 다친다 그랬어요. 오히려. 그죠? 네. 그 다음 5번 문제. 요수량 이퀄 증산계수. 요소량이 적으니까 증산계수도 적지요. 같은 말이죠. 요수량은 네. 증산계수로 같은 말이니까. 그죠? 네. 자, 요수량이 적으면은 생산성이 좋죠. 그죠? 물을 많이 안 줘도 되니까. 네. 그다음에 내건성도 강하죠. 그죠? 건조한 데서 잘 이겨냈으니까 물이 적게 들어가는 거고, 수분 이용 효율이 당연히 크다고 해야 되고, 그죠? 그다음 4번은 요수량이나 증산계수는 같은 말이니까 적다. 자, 다음 시간에는 5장 들어가겠습니다. 5장 들어가고 오늘 25명 오셨네요. 25명 오셨고 5장은요. 여러분들이 자꾸 읽어보셔야 되는데요. 네. 설명보다는 많이 읽어야 되는, 반복해서 읽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5장도 네.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간단하게 네. 설명할 부분은 설명하겠지만 6장이 조금 어려워요. 6장은 조금 설명을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오늘 공부하신 것 중에서 헷갈린다 그런 거 없죠? 있어요? 어떤 게 있을까요? 설명이 너무 잘 돼서 다 이해했습니까? 자, 없으면은 자유롭게 인사하고 서로 간 인사하시고 퇴장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